통장에 찍힌 2억 8천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내 40년의 젊음, 가족을 위해 바친 수많은 밤, 내 인생 전부였지.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내 돈을? 아내는 사라졌고 내 퇴직금도 함께 증발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지. 내 등 뒤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배신이었다. 그녀는 내 돈뿐만이 아니라 이 집마저 통째로 삼키려 했어. 좋아, 이젠 감정이 아닌 은행원 박정수의 가장 냉정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40년 은행 지점장이 겪은 인생 최악의 배신극. 과연 그는 모든 것을 되찾고 무너진 가정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그 처절하고도 짜릿한 복수의 설계도를 확인하세요. 통장에는 늘 숫자가 있었다. 40년을 넘게 은행 창구와 지점장실을 오가며 내 손을 거쳐간 돈은 셀 수도 없었지만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이 낡은 통장만큼은 달랐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내 젊음이었고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수많은 밤이었으며 아내와 아들의 웃음값이었다. 명예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과 평생을 부어온 연금이 합쳐진 2억 8천만 원. 달아빠진 가죽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펼쳐놓은 통장을 내려다볼 때마다 나는 그 숫자들이 뿜어내는 묵직한 온기에 기대어 남은 생을 계획하곤 했다. 아내 김미영은 늘 말했다. 당신 고생한 거 이제 이 돈으로 다 보상받아야 한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당신 고생이 더 많았지. 그 돈 당신이 마음대로 써. 어차피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인데 뭘. 그날도 그랬다. 현관문 옆 화분 선인장에 물을 주려다 문득 생각이 났다. 며칠 뒤면 손주 녀석 생일이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로봇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주려면 돈을 좀 찾아야 했다. 아내가 시장에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간 터라 나는 오랜만에 직접 은행에 갈 요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통장과 도장을 꺼내들었다. 은행까지 가는 길, 겨울 초입의 바람이 제법 쌀쌀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창구 직원이 건네는 번호표를 받아들고 멍하니 전광판을 보고 있는데 문득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저 젊은 은행원처럼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아들 선우가 딱 저만했을 때 아내가 도시락을 싸들고 은행으로 찾아왔던 날의 풍경. 그 모든 순간들이 이 통장 안에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박정수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낯익은 과장이 나를 알아보고는 안쪽 상담 창구로 안내했다. 지점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인사를 건네는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져 점잖게 통장을 내밀었다. 박 과장, 오랜만이네. 손준 놈 장난감 값 좀 찾으러 왔어. 한 50만 원만? 내 말을 들은 박 과장이 익숙하게 통장을 기계에 넣고 무언가를 누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몇 번이고 모니터와 통장을 번갈아 보던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40년 은행원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지점장님, 저 혹시 최근에 큰돈을 인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가. 이 통장은 퇴직금을 받은 이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붙여주는 자동이체 통장은 따로 있었다. 박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 모니터를 내 쪽으로 돌려주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잔액 22,450원. 2억 8천만 원이 증발하고 그 자리엔 버스비 몇 번에 사라질 잔돈만 남아있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내 돈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화면 하단에 찍힌 거래 내역을 보았다.
한 달 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12번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전액이 인출되었다. 모든 거래는 내가 아내에게 비상용으로 만들어 주었던 현금 카드로 이루어졌다.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시장에 간다며,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며 평소보다 곱게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서던 최근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거실 소파까지 걸어왔는지.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집안은 아침에 내가 어지럽힌 그대로였다. 아내가 늘 각맞춰 개어두던 소파 위 담요는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내가 마시다만 커피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내가 없는 집,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 집. 그제야 나는 아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내 퇴직금과 함께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퇴근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나는 쉰 목소리로 겨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통장 잔고가 사라졌다. 네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 내 말이 끝나자 선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걱정이나 놀람이 아니었다. 귀차음과 짜증이 섞인 또 무슨 일이냐는 듯한 체념의 소리였다. 일단 진정하세요. 엄마가 어디 가셨겠죠. 친구분 댁이나 찜질방 같은 곳에. 설마 엄마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어디 가셨겠어요. 일단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들를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경찰에 신고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설마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가족의 비극이 아닌 처리해야 할 리스크로 보고 있었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져 자신의 사회적 체면에 흠집이 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전화를 끊었다. 40년을 바쳐 이룬 가정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를 배신한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도 그때였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내의 화장대, 아내가 쓰던 옷장, 평생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아내의 공간이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자 가지런히 정리된 화장품들 사이로 낯선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내 이름이 아닌 김미영 그녀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다. 조심스럽게 펼쳐본 통장에는 최근 몇 달간 거액의 돈이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최강우라는 이름의 남자에게로 송금되고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내의 옷장을 열었다. 그녀가 아끼던 외출복들이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스카프 상자 안에서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자산관리 컨설턴트 최강우. 매끄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석자와 번지르르한 직함,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오피스텔 주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 등 뒤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배신이었다. 나는 명함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손에 꽉 쥐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무함이었다. 내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차가운 진실은 언제나 더 아프게 살을 파고든다. 아내 김미영이 최강우라는 남자와 함께 내 퇴직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은행 동기였던 녀석에게 부탁해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본 순간 나는 지난 몇 달간 내가 얼마나 완벽한 꼭두각시였는지를 깨달았다. 아내가 친구들과 간다던 온천 여행지는 최강우의 오피스텔 근처 호텔이었고
동창들과 밥을 먹는다며 외출했던 날이면 어김없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 명의로 거액이 결제되었다. 그 돈이 모두 내 퇴직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 통장에서 나갔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아내가 틀어놓은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을 때 그녀는 다른 남자와 내 돈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얼룩졌다. 저녁 늦게 아들 선우가 집으로 찾아왔다. 며느리 서연이도 함께였다. 며느리는 헬쑥해진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따뜻한 꿀물부터 타왔다. 그 작은 온기에 잠시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지만 아들의 첫마디에 다시금 현실의 냉혹함 속으로 떨어졌다. 아버지, 일단 이 일은 조용히 덮는 게 최선입니다. 어머니가 쓰신 돈 어차피 아버지 돈이기도 하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혼 소송으로 가봤자 집안 망신만 당하고 재산 분할하면 아버지가 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비한테 할 소리냐? 네 어미가 내 평생을 바친 돈을 웬 놈팽이한테 다 갖다 바치고 도망갔는데 그걸 그냥 덮으라고? 집안 망신? 지금 내 인생이 망친창이가 됐는데 그깟 체면이 다 뭐야?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생 자식 앞에서 언성을 높여본 적 없던 나였다. 하지만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럼 어쩌시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신문에 낙이라도 하게요? 전직 은행 지점장 부인 젊은 남자와 퇴직금 들고 도주. 이런 기사라도 나면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나 집사람 애들 얼굴은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어머니가 잠시 바람이 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은 그냥 잃어버린 셈 치시고요. 잃어버린 셈 치라는 말이 대모처럼 가슴에 박혔다. 저 녀석에게 내 퇴직금은, 내 인생은 그저 잃어버려도 그만인 돈 몇 푼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까지 조용히 부엌 식탁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던 며느리 서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뭐라도 좀 챙겨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나를 향한 눈빛에는 분명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의 부재와 시아버지의 분노, 남편의 냉정함 사이에서 그녀는 이 집안의 불행을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가장 아프게 직시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목구멍으로 무언가를 넘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선우는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한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텅 빈 집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아들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재산 분할하면 아버지가 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던 나는 불현듯 불안감에 휩싸여 서재로 향했다. 서류함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집문서. 10년 전 아내가 자기도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도 졸라대서 큰맘 먹고 명의를 이전해 주었던 바로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채권 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XX캐피탈. 아내는 이미 한 달 전에 이 집을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그것도 모자라 며칠 전에는 다른 금융사에 추가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기록까지 남아 있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내는 단순히 내 퇴직금만 노린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평생을 일군 이 집마저 통째로 삼키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내 상상 이상으로 대담하고 잔혹했다. 만약 내가 오늘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며칠 뒤 나는 퇴직금은 물론 살고 있는 집까지 모두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터였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부부간의 다툼이나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나라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완벽한 기획범죄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십 년간 매일같이 써왔던 낡은 가계부를 꺼내들었다. 그 마지막 장에 나는 펜으로 힘주어 첫 문장을 썼다. 김미영, 최강우,
채무 2억 8천만 원.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모든 감정이 타버리고 나면 재만 남는다. 그 잿더미 속에서 뜨거운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돌멩이처럼 남았다. 나는 더 이상 울부짖거나 절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지난 40여 년간 숫자를 다루며 살아온 은행원 박정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감정적인 호소나 비난 대신 가장 냉정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이 사태를 처리하기로. 그것은 무너진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다시 맞추는 작업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시간부터 서재 책상에 앉아 법률 서적을 뒤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유사 판례들을 검색하고 이혼 및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들의 상담글을 모조리 읽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했다. 잃어버린 내 인생의 원금을 완벽하게 회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다. 철저히 법과 논리 그리고 증거로만 싸워야 했다. 오후가 되자 아들 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어젯밤의 냉정함 대신 어떻게든 아버지를 회유하려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쓰신 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커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증여한 걸로 처리되면 더 복잡해지고요. 지금 소송 거는 건 그냥 돈만 날리는 짓이에요.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 설득해서 그 돈 일부라도 받아낼 테니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아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승산이 낮은 싸움이라는 것쯤은 나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는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질서의 문제였다. 가정을 배신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내가 평생을 믿고 지켜온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문제였다. 선우야, 너는 이 애비가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이냐? 그럼 뭔데요? 평생 고생하신 거 이제 연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뭘 더 바라셔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세요? 어머니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셨겠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아들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깨끗하게 도려냈다. 저 아이는 끝까지 제 어미의 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터였다. 나는 더 이상 설득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이제부터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당분간 이 집에 찾아오지도 말거라. 나는 내뱉고 싶지 않았던 말을 내뱉고야 말았다. 수화기 너머로 선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더 말하려던 그는 결국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정 그러시다면 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부자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나는 텅 빈 거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았다. 어차피 이 싸움은 처음부터 나 혼자만의 것이었다. 그날 저녁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선우인 줄 알고 나가버려던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 서현이었다. 그녀는 양손에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버님, 저녁 잡수셨을까 해서요. 선우 씨는 오늘 회식이 늦는다고 해서 저 혼자 왔어요. 서연이는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적막하던 집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먹었다. 서연이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가 과일을 깎아내왔을 때 나는 불쑥 입을 열었다. 괜찮다. 나는.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거라. 내 말에 서연이는 잠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그 침묵과 눈빛 속에서 나는 어떤 지지나 동조보다 더 큰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내 편이었다. 소리내어 응원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나의 승리를 바라는 유일한 아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싸울 힘이 솟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10년 전 아내에게 집 명의를 이전해주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해줄 생각에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 이전을 처리했다. 아내는 절차가 복잡하다며 모든 것을 내게 맡겼다. 그때 작성했던 증여 계약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류함을 뒤져 계약서 사본을 찾아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아주 작은 글씨로 내가 직접 추가했던 문구. 본 증여는 부부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수증인 김미영에게 있을 경우 증여인 박정수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시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상징으로 일종의 장난처럼 넣어둔 문구였다. 하지만 이제 이 문장은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내 집을 되찾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나는 계약서를 든 채 희미하게 웃었다. 김미영, 당신은 너무 서둘렀어. 그리고 나를 너무 얕봤지. 모든 것을 되돌릴 첫 단추는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복수의 설계도는 차갑고 정교해야 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내가 찾아낸 증여 계약서를 들고 은행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찾아갔다. 내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선생님, 이건 하늘이 도운 겁니다. 보통 이런 특약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 조항이 있다면 부담부 진여 해지를 주장해 볼 만합니다. 아내분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증여의 전제 조건이 깨졌다는 논리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아내분이 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장 먼저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제 김미영은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을 팔 수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통쾌한 반격의 첫발이었다. 이제 아내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갇힌 꼴이 될 터였다. 현금이 마르면 그 옆에 붙어있는 최강우라는 남자도 자연스레 본색을 드러낼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 나는 본격적으로 아내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카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호텔 숙박 기록 등 차고 넘쳤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그녀의 외도와 횡령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기만해온 결과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 뒤 저녁거리를 사들고 며느리 서연이가 다시 집을 찾아왔다. 선우는 여전히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다. 아마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피하는 것일 테지. 서연이는 이제 제법 익숙하게 저녁을 차렸고 우리는 여전히 별다른 대화 없이 밥을 먹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녀가 무심코 툭 던진 한마디가 모든 판을 뒤흔들었다. 어머님도 참 답답하셨나 봐요. 예전에 저희 결혼할 때도 그러셨거든요. 평생 친정에 돈 한 푼 못 갖다 드리고 산 게 한이라고. 그래서 오빠분 사업자금 보태주실 때도 아버님 몰래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요.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멈췄다. 며느리의 말은 시어머니의 일탈에 대한 일말의 이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로서 겪어온 서름의 가시가 박혀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의 감정이 아니었다. 아버님 몰래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요? 라는 구절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남 사업자금 말이다. 내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이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눈치였다. 아, 그게 10년도 더 된 일인데 어머님이 저한테만 말씀하신 거라
그때 옷밥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아버님께 말씀드려도 안 주실 게 뻔하다고 그래서 가지고 계시던 금부치랑 비상금 모아서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꽤 큰 돈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다시 한번 재구성되었다. 10년 전 아내가 유독 내게 살갑게 굴며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졸랐던 바로 그 시기였다. 그리고 처남의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것도 그 즈음이었다. 나는 아내가 단지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갖고 싶어 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속일 작정이었던 것이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고 그것을 담보로 삼아 친정의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게 틀림없다. 나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은 이제 분노를 넘어섰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 전부터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돈줄로만 여겨왔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10년 전후에 내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출력했다. 그리고 서연이의 증언과 대조하며 밤을 새워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마침내 나는 찾아냈다. 아내가 집 명의를 이전받은 바로 다음 달 내 예금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로 인출된 기록. 그리고 그 돈이 처남의 사업체와 관련된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까지. 이것이야말로 재산 분할 소송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아내가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남편 몰래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친정을 위해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 나는 서류들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하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김미영, 이제 당신이 평생 나를 기만하며 쌓아올린 그 성이 무너질 시간이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 나는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다. 이제 아파트라는 가장 큰 돈줄이 막혔으니 김미영과 그 사기꾼 놈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을 터였다.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날 저녁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아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더 울리고 나서야 나는 무심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대로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집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 묶어놔요? 당장 풀어. 이거 우리 공동재산이야.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고요.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안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역력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내가 침묵을 지키자 그녀는 더욱 애가 타는 듯했다.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응? 그러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해. 내가 다 설명할게. 응? 그때였다.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 외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끊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부터 해결하라고 해. 최강우, 그놈이었다. 녀석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나 연민 따위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다. 철저히 돈으로 맺어진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공생관계. 돈이 사라지자 그들 사이에는 처음으로 불신과 의심이라는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돈 2억 8천.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원래 있던 그 통장에 다시 채워 넣어. 그럼 생각해보지. 그전까지는 어떤 연락도 하지 마. 그리고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마도 지금쯤 전화기 저편에서는 두 남녀가 서로를 탓하며 꼴사나운 싸움을 벌이고 있을 터였다.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했다. 며칠 뒤 아들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동안의 냉랭했던 태도와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한테 연락 왔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는 아버지가 집을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놨다고 난리를 치시던데. 나는 담담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내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을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집사람도 요즘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매일 저녁마다 아버지 저녁 차려드리러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의 말에서 나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이전에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어머니를 감쌌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확고한 태도와 아내 서연의 조용한 지지 사이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자신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며느리에 대한 언급은 의미심장했다. 선우는 아마도 아내가 매일 나를 찾아오는 것을 못마땅히 하면서도 그녀의 침묵이 누구를 향한 지지인지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터였다. 가정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던 그의 세계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아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내가 걸어왔던 전화 너머로 들려왔던 최강우의 목소리. 돈부터 해결하라고 윽박지르던 그 날카로운 톤. 단순한 연인 관계라면 나올 수 없는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를 다그치는 듯한 뉘앙스였다. 평생을 은행에서 사람과 돈을 상대해온 내 감각이 경고등을 켰다. 혹시 최강우는 단순한 제비가 아니라 중년 여성의 재산을 노리는 천문 사기꾼은 아닐까? 아내는 그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나를 속인 공범인 것은 아닐까? 끔찍한 가설이 머릿속을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내 가설이 사실이라면 아내는 지금쯤 퇴직금을 모두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 채 그놈에게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됐다. 내 돈은, 내 40년의 세월은 저런 하찮은 사기꾼 놈의 손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됐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는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놈의 정체를 내 손으로 직접 밝혀내야만 했다. 최강우라는 남자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은행 지점장으로 쌓아온 인맥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경찰 후배에게 그의 이름과 정보를 조용히 넘겨주고 며칠을 기다리자 충격적인 사실이 담긴 보고서가 내 손에 들어왔다. 최강우, 본명은 최철식, 사기, 횡령, 폭행 등 전과 7범. 그의 범죄 수법은 늘 똑같았다. 부동산 컨설턴트나 자산가 행세를 하며 외롭고 돈 많은 중년 여성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나 사업을 미끼호 전 재산을 가로채는 전문 사기꾼.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차가운 서류 위에 찍힌 그의 범죄 기록들을 내려다보며 나는 아내 김미영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련한 먹잇감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평생 억눌려온 자신의 욕망을 정확히 파고든 사기꾼의 정교한 덫에 걸려들었을 뿐이다. 그 순간 아내에 대한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었고 최강우라는 인간에 대한 증오는 사리로 변했다. 그는 내 돈을 훔친 것을 넘어 내 아내를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파괴한 용서할 수 없는 악마였다. 나는 곧장 아들 선우를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의 앞에 최강우의 범죄 기록이 담긴 서류를 말없이 내려놓았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선우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얗게 질려갔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잠시 바람이 난 것이라 치부했던 자신의 어리석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집안의 체면만을 생각했던 자신의 이기심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을 터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끔찍한 일에 휘말리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나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라도 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내 편에 서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그때 저녁을 준비하던 며느리 서연이가 조용히 과일 접시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우리 부자의 대화를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아버님, 어머님이 왜 저런 사람한테 쉽게 넘어가셨는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 김미영은 며느리인 그녀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통지하려 했다.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 취급을 하며 살림 방식부터 옷차림, 심지어 손주를 키우는 방식까지 사사건건 간섭했다. 명절이면 친정에 먼저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서연이 힘들게 번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드릴라 치면 시댁부터 챙기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며 면박을 줬다. 어머님은 늘 인정받고 싶어 하셨어요. 남편에게는 능력 있는 아내로, 아들에게는 희생적인 어머니로, 그리고 저에게는 군림하는 시어머니로요. 아마 그 남자는 어머님이 평생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전부 해주었을 거예요. 사모님은 대단하시다. 사모님처럼 아름다운 분은 처음 본다. 이 모든 걸 사모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런 말들로 어머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겠죠. 며느리의 담담한 고백 속에서 나는 이 가정의 비극이 아주 오래전부터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음을 깨달았다. 아내의 뒤틀린 욕망, 아들의 무관심, 며느리의 억눌린 서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가장이라는 권위 뒤에 숨어 외면해왔던 나의 방관.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최강우라는 기생충이 파고들 틈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나는 서연이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 모든 증거는 모였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최후의 담판을 위한 무대는 내가 직접 골랐다. 번잡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 커피숍의 가장 구석진 자리. 이곳이라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아내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집 문제를 상의할 변호사가 함께 나올 테니 최강우 씨도 반드시 동석하라고 통보했다. 돈 문제에 눈이 먼 그들이 이 미끼를 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약속 시간 정각, 예상대로 두 사람이 커피숍 안으로 들어섰다. 김미영은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고 최강우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유로운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내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은 최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정수 선생님 되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와 미영 씨는 순수하게 서로를 아끼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투자 문제는... 나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서류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최철식 씨, 본론부터 하지. 사기, 횡령, 폭행, 전과 치위범. 아주 화려하더군.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인가? 외로운 중년 여성을 유혹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뜯어내는 것. 내 말에 최강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 김미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와 최강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최강우 씨야. 자산 컨설턴트라고. 김미영 씨,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 옆에 앉아있는 그 인간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의 돈, 아니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라고. 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최강우의 범죄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그가 아내의 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그의 사기 행각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최강우는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우리 테이블로 2명의 남자가 다가왔다. 아들 선우, 그리고 내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 후배였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김미영은 그제야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사람 말에 속았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네? 그녀의 울음소리는 저절했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일 뿐. 아들 선우가 괴로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어머니를 전과자로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아버지 돈 다 갚겠습니다. 제발 법적 처벌만은.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일은 이렇게 어설프게 끝낼 수 없었다. 무너진 질서는 반드시 바로 세워야 했다. 경찰들이 최강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내 변호사 사무실로 와. 그리고 이 집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놔. 그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나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용서도 동정도 아니었다. 오직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은행원의 마지막 통보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커피숍을 빠져나왔다.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내 김미영은 약속된 시간에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났다. 밤새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평생을 지탱해왔던 오만과 허영이 무너져 내린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변호사가 내미는 서류에 순순히 도장을 찍었다. 증여 계약 해지 합의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은 다시 온전히 내 이름으로 돌아왔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그리고 다신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그것이 내가 들은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나는 홀로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을 되찾았다. 잃어버렸던 돈의 일부도, 나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도.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통쾌함 대신 지독한 허무함만이 소용돌이쳤다. 이 넓은 아파트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소파에도 식탁에도 침대에도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과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녀가 아끼던 옷가지들, 화장품, 함께 찍은 사진들. 그것들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40년의 세월이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아 가슴 한쪽이 시큰했다. 주말이 되자 아들 레위가 손주 녀석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실에서 손주 녀석만이 천진만만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희 그냥 이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식사 챙기기도 힘드실 테고. 그 옆에서 며느리 서현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제안은 고마웠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야지. 나도 이제 나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나는 더 이상 무너진 가장의 권위를 세우고 싶지 않았다. 아내를 잃고 아들과의 관계가 부서졌다가 다시 봉합되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자립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었다. 오롯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내가 남은 인생에서 배워야 할 마지막 과제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뜻을 이해한 듯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날 이후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낡은 전등을 갈아주고 내가 혼자 보기엔 너무 큰 텔레비전을 함께 보아주었다. 우리는 예전처럼 완벽한 정상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새로운 관계를 조심스럽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서재 책상에 앉아 그동안의 모든 일을 기록했던 낡은 가계부를 꺼내들었다. 김미영, 최강우, 채무 2억 8천만 원 이라고 쓰여있던 첫 장부터 모든 사건의 기록과 증거 그리고 내 감정의 편린들이 마지막 장까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나는 마지막 장에 펜으로 단 한 문장을 더 적었다. 대손상각 처리 완료. 은행원 시절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부실 채권을 장부에서 지워버릴 때 쓰던 용어였다. 되찾을 수 없는 40년의 세월과 산산조각난 신뢰. 그것들은 이제 내 인생의 장부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할 부채였다. 나는 가계부를 덮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과거는 그렇게 정리되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저 불빛 속으로 걸어 나가야 한다. 한때는 은행 지점장으로, 한때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왔던 박정수의 인생 1막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조금은 외롭고 서툴지만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서재에 불을 끄고 나의 두 번째 인생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박정수 씨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40년 은행원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분노와 절망 대신 자신의 지식과 냉철함을 무기로 삼아 질서를 바로잡는 은행원식 복수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중요시했던 아들의 냉정함, 그리고 홀로 그 비극을 직시하고 지지해준 며느리의 조용한 연민 속에서 박정수 씨는 비로소 가장이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오롯이 한 명의 인간, 박정수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되찾을 수 없었던 40년의 세월과 산산조각난 신뢰, 그 모든 것을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대손상각 처리 완료라는 마지막 선언은 과거를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단호한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인생 장부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채 끌어안고 있는 부실 채권은 없으신가요? 과거의 아픔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첫발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깊은 사연과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